화면 공유가 됐습니까? 네, 네, 네. 공유됐습니다. 아, 예. 예. 지금 토론자로서 공주시의 기획관으로 계신 최덕권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시간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학교에서 저는 그 메일을 갖다가 주소를 이렇게 다 수집해서 연락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뭐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나 그랬더만 자료도 아직 못 받으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덕권 기획관님은 좀 지금 참석이 어려우신 것 같으네요. 뭐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충청남도와 공주시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로서는 우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 나타나는 국토공간의 형성 방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충청권의 현황, 이에 관련되는 도시권들에서의 공간축, 또 충청남도의 미래발전 방향, 그리고 공주시의 현황 및 계획, 그 다음에 상생발전 구상, 실질적인 공간 구성으로서 메가시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제시된 국토공간의 형성 방향은 아무튼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다양성과 연결성, 또 자립성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율적 지역발전, 또 협력적 지역발전, 자립적 지역발전 이런 연대와 협력 기반의 유연한 국토 부분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충청권의 현황을 보시면 우선 인구 이동에 있어서 충남에 있어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또한 특이한 점은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충남도의 장래 인구는 204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 인구도 줄어들면서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지역 간 통행으로서는 천안, 아산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대전, 청주 간이 그 다음 수 나타나는데 아무튼 대전, 세종, 청주 지역 간의 통행량이 전체 한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의 목적 통행량은 주로 기가와 출근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충청권의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산업 구조를 보시면 여러 공장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의 본사와 본점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따라서 지역 자생적 산업 발전 양상보다는 수도권 의존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이출입 구조가 거의 50% 이상이 수도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이제 그 밑에 지역인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이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청권의 산업구조, 도시별 특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각 시군별로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만 충남도의 주력 산업으로서는 디스플레이, 철강, 첨단화학, 그리고 해양 신재생, 농축산 바이오, 역사관광, 국방산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지역 간의 여객 통행량을 보면 충청권의 4개 시도 간의 부분에서 대전, 세종, 대전, 충남, 경기 통행 발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이제 교통 물류의 주요 현황 이슈 부분을 보면 이런 남북축, 경부축 부분에 있어서는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 동서간의 연계, 특히 도로망이 부재하고 있고요. 물론 철도망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 계획은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이 철도망은 도시철도에서 유라시아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무튼 이런 계획들이 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런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공항을 위시한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의 어떤 역할 기능이 증대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제교류, 물류 유통 강화를 위한 이런 서해안의 항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권 설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국토부와 지금 과제를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광역권을 어디까지 설정할까 이런 부분이 이견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이 중청권 가능한 넓게 이런 생활권이 형성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청권 내 도시권들의 공간 축으로서는 내포 신도시, 또 공주 역세권, 행복 도시권, 대전권, 청주권으로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내포 신도시는 이제 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동서, 남북쪽, 서해안 이런 부분들이 개발지로 되어 있고요. 공주 역세권 부분에서는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양, 부여, 논산, 계룡 이런 어떤 C자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타 행복도시권도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대전권, 청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이제 교통축이라든지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충청남도의 미래발전 방향은 이런 어떤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압축적 발전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령 양육화에 대응해서 포용적 발전을 비전으로 두고 있으며 그 다음에 충남에 있어서는 역외 유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내발적인 발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개발을 포함한 유연적 확산이 삶의 질에 굉장히 또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환경 부분을 고려해서 또 포함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추진 전략과 계획 과제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래 충남도에서는 환황해권 경제 중심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설문에 있어서는 청정지역 또 첨단 산업 이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대두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1000명 이상의 도민평가단을 중심으로 이런 미래비전을 설정해 보니까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충남도는 이 삶의 질의 부분을 미래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 환경, 사람, 복지, 문화 중심의 충남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스워트 분석으로 정리해 보면 우선 충남도의 강점으로서는 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기간 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혁신 자원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이런 주력 산업들의 2차 산업이 많아서 사양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런 부분들이 본사가 이렇게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발적 발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서는 균형 발전 전략의 추진분을 이제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아무튼 뭐 내륙이나 서해안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우수한 부분과 그 다음에 위험 요인으로서는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지금 3기 신도시도 뭐 그 일환입니다만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 누수가 많이 생겨서 일종의 또 위협을 요인이 볼 수 있고 뭐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 이제 강화, 보완, 극복, 방어 전략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보는 여러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이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권 네트워크, 행정수도의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등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면서 앞으로 이제 동서축, 호남축 이런 부분과 이렇게 상생 발전을 구축하는 부분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 현황과 과제로서 나타난 앞선 내용들이 이제 인구 감소, 정주 환경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 전환기가 필요하고 문화 관광 수용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기관은 특히 교통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환경권이 좀 더 보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안 문제와 대응 과제들이 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지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통과되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제시된 공간구조,
구상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천안 아산의 스마트 도시권, 또 충남 혁신도시 강소 도시권, 그 다음에 또 국가 행정 도시권,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또 경기도 부분과의 어떤 상생 협력권, 또 전북과의 협력권,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스마트 도시 구상을 보시면 공주, 청량, 부여, 홍성, 예산을 포함한 이런 부분과 또 충남의 북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그 다음에 서해안에서 태안, 보령, 서천에 이르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논산과 금산, 계룡을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권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대응 부분도 생활안전 복합 집적 권역, 재난안전, 노인안전,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재난 피해, 이런 부분으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권역들이 있고 또 중요한 시군들이 있습니다만 충남 지역에서는 내포 신도시권과 또 공주권으로 크게 이렇게 대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주시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충남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864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이제 시장의 공간 구조를 이렇게 공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또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주시에 이제 관광에 따른 어떤 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주시의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1개의 읍과 9개의 면, 또 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농림지역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은 한 7% 정도 됩니다. 이 도시지역 내를 보더라도 주거지역이 10%, 상업지역이 0.9%, 공업지역이 한 5.5%, 녹지지역이 83.5%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도시 부분인데. 공주시 인구는 1980년 초반까지 한 18만 정도 됐었어요. 상당히 상당히 많을 때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점점 줄기 시작해서 2010년부터 계속 지금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1만 선이 무너졌어요. 아무튼 인구의 어떤 유입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일자리, 노동시간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새로운 기업의 유치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주시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여기 보시면 저기 50대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또 이 부분이 시간 가면서 또 이렇게 또 변화가 있겠죠. 또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면 고용률이 한 66%, 실업률이 2.2%인데 뭐 아산, 천안 다음으로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일자리에 관련돼서 공주시에서는 일반 산업단지와 또 농공단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산업단지 개발의 계획들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주나 광주 이런 주자가 붙은 도시들,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곳이 과거부터 형성되어 있는 전통이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있을 것은 웬만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시설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문화행사들이 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주시의 관광 자원으로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뭐 몇 군데가 등재되다 보니까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관광객 수도 한 2018년 기준으로 한 356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 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보존 육성지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좀 구성되고 있고요. 뭐 관광 부분에서 체험거리로서 우선 뭐 백제 문화는 잘 알려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되게 철을 갈아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나는 철화 분정사기가 유명한 그 도예촌. 그 외에 여러 가지 판소리 부분에서도 중고제, 본거지로서 박동진 선생님이 유명하신데요.
부분과 또 정안의 알밤죽기 등등 많은 체험거리 행사들이 연중 열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스워트 분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주시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령왕릉 등등 포함해서 역사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통팔달의 교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계룡산, 금강과 같은 자연환경 자원이 좋고, 그 다음에 뭐 공주대학 위시에서 많은 대학들이 공주에 있습니다. 교대, 그 외에도 영상대학 등등에서 또 고등학교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학 고등학교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회 요인으로서도 세종시나 대전시의 배후 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뭐 기능 분담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들은 특히 이제 사통발달의 교통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황 부분에서 약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또 사양 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대전과 세종의 주변 도시로서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잠만 자고 일은 다른 데 사는 부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쇼핑도 조금씩 유출되고 있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의 도시 미래상을 보시면 아무튼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 획기적인 어떤 도약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계 문화 관광 도시, 경제 활력, 친환경 녹색, 교육 복지, 균형 상생 도시를 이렇게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서 브랜드 이미지 창출 및 마케팅 전략 강화, 또 자연 또 지속 가능 관광 개발, 시민 참여 등을 이렇게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공주시 관련 계획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주 기존 시가지에서 남측으로 한 20km 정도 KTX 역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 KTX 역세권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개통돼 가지고 현재 한 52편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일 한 650여 명 정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고요. 주말에는 한 1,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뭐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한데, 아무튼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이 기존 도시와 주변 시군과의 어떻게 접근성을 개선할 건가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로 개설이나 또 교통수단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제시되고 있고요. 특히 세종시와의 KTX 공주역과 이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지금 또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여기고 공주시 부분에 있는데, 1단계로서 이제 공주 구시가지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의 환승 터미널까지 1단계로 계획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KTX역까지 2단계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2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주시 공간 관련 계획안들은 앞서 말씀드린 C자형, 그 다음에 관광축, 녹지, 뭐 이런 생태축도 있고,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드린 부분에서 이 사통팔달 교통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전에서 청량, 당진, 또 논산에서 천안, 세종에서 부여, 서천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 중심에 이제 공주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공주시만 가지고 사실은 어떤 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상생 발전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배경으로서는 이제 도시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도시 해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국 이것은 집적 경제를 달성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뭐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상호 이익을 창출한다는 부분으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국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유형으로서는 협업과 연계, 연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충남도에서의 상생발전 방향은
균형 발전을 제거하고 지역 불균형을 같이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충청남도 지역 간의 협력을 또 연대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상생 협력 발전 사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잘 되면 이제 대한민국 균형 발전 선도 모델로서 육성시키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주시 중심의 어떤 상생발전 네트워크 아닌데요. 이거는 이제 지리학과 진종훈 교수님께서 뭐 제시한 내용인데요. 아무튼 어떤 뭐 인구 변화에 대응한 그런 어떤 생활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 주도의 포용적 생활 서비스, 공항 통합적인 생활 서비스,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기존에서는 이제 공주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넷 연계형으로 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걸 위해서는 이제 각 시군의 어떤 정책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종합계획 안에서 16개 시군의 어떤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몇 가지만 제가 추렸는데요. 공주시, 뭐 이렇게 역사문화도시, 부여구는 또 문화수도, 또 청량은 휴양도시, 홍성군, 그러니까 도청에 있는 대포신도시 부분에서는 황해군 중심도시, 이런 부분에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간수로 나타났을 때는 이제 메가시티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메가시티 부분에서는 요즘 이제 뭐 여기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또 유럽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추세로서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혁명으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네트워크 사회와 네트워크 도시를 이루자는 것이고, 이런 하나 혹은 복수의 중심 도시에서 수십 개의 중소도시가 한데 오르는 그런 연담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기존 대도시군과 뭐가 다르냐 하는 부분은, 아무튼 기존 부분에서는 단일 중심이었고, 그 중심을 해서 주변들이 떡건물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받아내는 정도의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 이제 병렬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자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서는 아무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도시 간의 전문화, 또 분화 혹은 분업, 또 협력 체계,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지리적인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덜 중요한 게 되고요. 아무튼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불경제 이 부분을 보완하자는 그 뭐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요즘은 워낙 지금과 같이 온라인상의 어떤 연결도 잘 되어 있으니 웹 네트워크 이런 걸 축을 통해서 충분히 도시 간의 상호 보완성을 더욱더 긴밀히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 방향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전문화, 또 분화 부분, 연계성, 순환성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심적인 어떤 부분에서 연계를 통해서 중심성을 뭐 더 강화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 궁극적으로는 순환형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해서 뭐 단일 거점에서 회랑형 중심축, 또 순환형 네트워크 도시로서 발전시키자는 부분인데, 뭐 그림으로 보이되면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서의 거점 도시는 이렇게 구성되었다 하면 좀 더 이제 발전하면 연단 도시 모델, 코리도 형식이죠. 그러나 모든 부분들이 서로 다 연결되는 네트워크 도시 모델로서 이제 구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논의 나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 내용으로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권역별 발전축 안으로서 네트워크형 메가시티를 구성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세종 충청권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어떤 거대 어떤 힘에 어떤 대응하는 어떤 부분들이 충청권에서 이끌어질 필요가 있고, 이것은 세종, 공주시를 포함한 이런 부분을 위시해서
이런 다이아몬드형의 어떤 구조를 해서 서로의 장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부분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참차 뒤에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기존에는 충남도에서의 교통 체계 계획 부분하고 네, 또 발전 촉진형 지역 개발 계획들, 공주시에 있어서의 시체계에 있어서 또 30여 개 부분에서 우선순위 부분, 그 다음에 정책 방향 부분을 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내용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발표 하시기 전에 몇 분 또 입장해 주신 분이 있어서 잠깐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까요? 윤갑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소거 상태인데요. 음소거 상태라서 안 들립니다. 예, 새로 몇 분이 오셨다 하셨으니까 네. 소개를 하고,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소개를 하고, 예,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선주 박사님, 우리 김성길 교수님이 정말 아끼는 후배, 뭐 제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주고요. 올해 이제 독일에서 아동 친화랑 이제 친화도시 계획하는 부분 도시공학 박사 받고서 올해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김성길 교수님 제자가 맞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연구년 계신 동안 강의하면서 지금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거 배우려고 잠깐 같이 카톡에 들어있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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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우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환경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우라고 합니다. 이 세미나 자리에 오게 돼서 반갑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충남에 대해서 서로 잘 알게 되고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태진 연구원 실장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환경정책연구원의 최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미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용역 때문에 충청남도 도청을 그냥 날마다 밥 먹듯이 왔다 갔다 최태진 연구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성길 교수님께서 시간 정말 잘 지켜주시면서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윤갑식 교수님도 5시 되기 전까지 충분히 발표하시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리 올려주시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해야 되죠? 아니요, 아마 제게 지금 뜨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공주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 교수님이 공유 중지를 해주셔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떴네요. 네. 떴습니까?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 김성길 교수님께서 충청남도와 그 공주시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충청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의 현황과 이것들의 개선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마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이번 세미나가 원래는 이제 충청남도 지역개발 사업의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수정 계획을 지금 시작을 막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지역에 대한
또 우리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개, 더불어서 이제 지역 전문가들한테 다양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충청남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스터디는 안 돼 있습니다만 지난 그 기존의 개발 계획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것들과 최근의 어떤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할까에 대한 개괄적인 방안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본 원고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미래환경정책연구원의 조성우 원장님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유성필 연구원이 같이 작업을 했고요. 제가 대표해서 발표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할 전체적인 내용은요. 좀 전에 김성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조금 중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먼저 충남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과 특성을 좀 리뷰를 해보고요. 이어서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충청남도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러프하게 살펴보고 이것을 이제 고려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롭게 수정되는 충남의 지역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과 좀 연관성이 높을 수 있는 해외의 어떤 사례들도 같이 봄으로써 여기서 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 사회를 지금 감싸고 있는 제일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여건 변화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충청남도 지역개발 사업의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현황입니다. 충남의 현황은 김성길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중첩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개괄적으로 보면 2020년 현재 충남 도민의 인구가 약 한 212만 명으로 전국의 약 한 4.1%. 충청권이라면 이제 충남, 충북, 세종까지 대전까지 합쳤을 때 그 충청권의 인구의 약 한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인구는 이제 그래도 많은 지역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0.8% 증가하였고요. 하지만 고령화율이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의 공간 구조는 사실 대표적인 어떤 이중 공간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북부 지역, 그러니까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서북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공간적으로 이질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낙후 지역과 거점 지역으로만 보더라도 낙후 지역과 거점 지역의 인구 규모라든가 소득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높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이중 공간 구조의 대표적인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의 이제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충남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이면서 또 전형적인 그 교역형의 공간 구조를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환황해권의 중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이자 교통 요충지로서 서해안 축뿐만 아니라 경부축을 따라서 전 국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충청권의 경우에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를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가져오고 또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를 다른 지역에 중간재로 이출하는 이런 전형적인
개방형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황해권의 요충 지역으로서 중국과 근접해 있어 어떤 늘상 새로운 기회 지역으로 이렇게 각광받아 왔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 환경인데요. 충남의 경우에는 여기 북동쪽이라고 하죠.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호남 정맥이 이제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호남 정맥을 축을 해서 서북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이 공간적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연환경 측면에서 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서해안의 경우에는 갯벌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해안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앞서 충남의 인구가 약 한 212만 명이다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약 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이제 그 2010년 이후에 충남의 인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2년의 인구가 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종시 출범 때문에 행정구역의 어떤 변경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이렇게 2012년에 인구가 확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보면 다시 이 줄어든 인구를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그렇게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남의 인구가 사실 우리나라 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근데 어디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많은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 쇠퇴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또는 뭐 경제적인 현황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이룰까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경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GRDP 기준으로 보면 충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정말 충남의 소득 수준이 높은가? 그러니까 GRDP로 보면 경제 규모의 성장이나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1인당 소득 이걸 보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GRDP 추계에 문제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충남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서 충남에서 생산은 많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즉 생산을 측정하는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굉장히 큰 데 반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 내 총소득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지역 내로 순환되지 않고 지역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역 내 총생산과 민간 소비 지출의 어떤 그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전국의 경우에는 지역 내 총생산 대비 민간 소비 지출이 약 한 절반을 차지하는데, 충남에는 20%가 채 안 될 정도로 낮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대부분 지역 밖으로 이제 유출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 내부로 선순환되게 할 것인가, 이것 역시 충남이 당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요 자연환경은 뒤에 앞에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뒤로 좀 넘어가는데요. 요 도면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충남의 경우에는 그 호서 정맥이 이제 지역의 가장 그 축을 이루는 정맥인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서 정맥 상에 각종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정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인데, 이것도 이제 지역에서 나중에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이런 지역의 그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맥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의 전체적인 공간 권역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초광역권에는 2개가 걸쳐져 있고요. 관광권에는 1개, 그 다음에 6개 지역 행복 생활권과 그리고 도 차원에서 수립한 4개의 개발 경영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도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 권역을 직주 균형 지수, 즉 이제 잡 하우징 밸런스 레이시오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통근 통행 자료를 이용해서 직주 균형이 얼마나 깨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논산이나 여기 계룡, 금산 같은 경우에는 직주 밸런스가 굉장히 깨져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일자리는 많은데 주거 환경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주거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제 직주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들이 교통 OD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직주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이라든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가 시급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충남의 관광 권역이 되겠는데요. 충남의 관광 권역은 크게 이제 5대 관광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백제 문화, 그리고 유교 문화, 내포 문화, 해양 관광, 온천 관광 이렇게 5개의 관광권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충남에 대한 개발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아마 2017년에 최종 고시가 된 계획인데요. 2017년부터 10년간인 2026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수립된 충청남도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공간적 범위는 이제 15개 시군 전역인데요. 크게 지역 개발 계획이 2가지 유형으로 수립됩니다. 발전 촉진형 계획과 거점 육성형 계획으로 나눠지는데요. 발전 촉진형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균형특별법의 성장 촉진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 충남의 경우에는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대안 이렇게 6개 시군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지역이 거점 육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지역에 대한 지역 개발 계획의 내용은 기본 구상에서 포함해서 세부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전 촉진형하고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으로 나누어서 보면, 먼저 발전 촉진형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6개 성장 촉진 지역이 대상이 되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국비 200억 원, 이 중에서 이제 지역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는 100억 원이 추가되고, 또 투자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면 100억이 더 추가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 지역에 대한 사업 내용은 지금 기존에 이제 있었던 개척지구라든가 특정 지역, 신발전 지역 사업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을 이제 발굴을 했고요.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주거나 산업, 관광지에 대한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행복 생활 인프라와 같은 그런 정부 정책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개발 사업들이 발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성장 촉진 지역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의 경우에는 이 거점 육성형 개발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성장 촉진 지역 이외의 9개 시군이 되겠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계속 사업을 현행화하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간 신규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지원은 지특회계의 시도 자율 편성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 촉진형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총괄도가 되겠는데요.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총괄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어서는 이제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에 대한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여건 변화라든가 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새롭게 그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인데 그런 과제들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 시군의 우수 사례라든가 해외 우수 사례 뭐 이런 또 최근의 여건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개괄적인 어떤 충청남도 지역개발 계획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타시군 우수 사례로서 거창의 이제 스포츠 파크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그 시작 배경을 보면요. 거창 공설 운동장 시설이 노후가 되고 일부가 함몰되면서 새롭게 재개발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그 200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시설 공원 계획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여기에 문화관광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을 응모함으로써 사업비를 확보해서 뭐 친환경성이라든가 지역성 이런 것들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의 그 특징은 이 사업이 성공한 요인은 뭔가 하면 그 거창군에서 각종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을 한 곳에 집적화함으로써 사람들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했고 또 그 시설들 간의 연계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변 공원과 그 생활체육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어떤 그 뭐랄까 사람들의 이용의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주의 김치박물관인데요. 이 김치박물관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참여형 단순히 이제 그 관람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했다는 건데 이 사업의 시작 배경은 뭔가 하면 광주시 남구청에서 원래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업비 확보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이 사업을 인수해서 문화관광체육부의 국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전시 위주의 박물관 개념이 아니라 참여하고 체험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주요 컨셉이었고요.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험 위주의 박물관 구성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독립시설이 아니라 복합 테마시설로 건립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했다라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 사실 여러 사례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수정 계획에서 주요한 지역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공주시인데 공주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주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그 사업에 이제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 사례로서 일본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중소도시 발전에 대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사쿠다이라 역이 되겠고요. 이 사쿠다이라 역의 경우에는 여기 시작 배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쿠라쿠 신칸센 노선 중에서 도쿄역에서 나가노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개통되면서 그 선에 있는 역이 되겠는데요. 이 사쿠다이라 역의 특징은 뭔가 하면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지자체와 철도회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성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또 역세권 정비위원회를 조직해서 신칸센역의 도시 역량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과 주위의 토지 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루이자와 역인데요. 가루이자와 역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990년도 신칸센 개발 계획 발표와 동시에 이 가루이자와역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역세권의 접근도로라든가 보행자 데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뭔가 하면 역사 인근 토지를 소유한 민간 회사의 스키장, 아울렛몰, 골프장 개발과 연계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역세권 개발과 민간 개발의 협력이 이 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자체 역할뿐만 아니라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민간과 공공의 어떤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역세권 개발 시기와 역사의 개관 시점을 서로 맞추려고 노력했고, 또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해당 도시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는 것이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 사실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정말 100명의 학자가 100가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공통적인 좀 내용을 보면, 그죠? 이 코로나 확산이 우리 경제 주체들의 형태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세계화, 그다음에 뭐 디지털 경제 가속화, 저탄소 경제 이행의 필요성 증대, 이런 환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잠재 성장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한 게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산업에서 보자면 글로벌 교육 환경의 변화라든가 비대면 확산이 되면서 또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것이고, 또 ICT 산업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죠?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있어서 민간 부분의 어떤 위축을 지탱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었는데, 이런 재정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시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잠재 성장률은 뭐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방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이 잠재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면, 사실 물론 잠재 성장률이 하향할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가운데도 최근에 이제 ICT 중심의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바이오 헬스라든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경우에 잠재 성장률이 하방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측면에도 또 보면, 물가 상승에도 보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물가에도 이제 그 뭐랄까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에 대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죠? 전망도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유동성이 확대되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추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 요인도 있고 상승 요인도 같이 공존한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좀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건 변화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향후에 충남의 그 지역 개발 계획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까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기존의 그 발전 촉진형 지역 개발 계획과 거점 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들을 리뷰를 해봤는데 먼저 발전 촉진형 지역 개발의 경우 그러니까 6개 군에서 지금 2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 금산군의 인삼 약초 체험 단지 사업과 그 다음에 금산군의 제2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이런 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민자 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광주시의 김치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투자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 자본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면 사업이 언제 될지 굉장히 뭐 난망하기 때문에 민간 주치뿐만 아니라 공공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거점 육성형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11개 시군에서 65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이제 공주시의 KTX 관련 KTX 그 역세권 사업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당진시의 경우에는 이제 7개 사업이 구역 지정 용역을 용역 진행으로 사업이 중지되고 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충남의 KTX 역사권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역세권 개발과 그 다음에 역사 개발, 역사를 개관하는 이런 시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 공공과 그 다음에 역을 개발하는 우리로 지금 코레일이겠죠. 이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 구역에 대한 새롭게 그 구역을 재검토해서 사업 구역을 재지정하는 그런 추진 시기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뭐랄까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정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추진 실태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를 제대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괄적인 리뷰를 통해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김항직 교수님이 또 계속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계속 접근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김항직 교수님 들어오는 것은 직접 들어오실 때까지 저희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외부에서 오늘 평가하고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접근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윤갑식 교수님 좋은 자료 발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참여하신 분들도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고 가장 먼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임준홍 박사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부탁드린다면
윤칠석 단장님도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렇게 순서로 또 이순주 박사님도 말씀 나눠주시고 조성우 박사님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남연구원 임준홍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충남 지역 연구를 하고 있고 근무지가 공주인데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오히려 공부가 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충남 이야기하기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좋은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나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직접적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새로운 연구의 시작 단계인 것 같고 방향을 잡는 단계인 것 같아서 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이제 김성길 교수님한테 들을 때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그 이야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더 안으로 들어가는 지역 발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지역 발전 정책을 폈고 또 그 과정에서 격차라는 문제가 가지고서 끊임없이 균형 발전 정책을 편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40년, 60년 가깝게 흘러온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지역정책,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발전, 방향, 도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김갑식 교수님 이제 공주 KTX 여기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650명밖에 하루에 이용하지 않는 이 KTX 역을 뭐를 투기하기 어떤 방법을 넣어야지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냉철하게 말하면 이 정책 실패에 가까운 성격이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역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실패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적 시각, 정책 공급자 관점에서 이제 펼친 정책이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폈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토지용 합리화, 경쟁력 강화 이런 차원에서 계속 국대를 했었고 박근혜 정부는 더 큰 국대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균형 발전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위원회를 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바꾼 것 외에는 아주 비판적으로 말을 하면 크게 균형발전 정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치분권이 균형발전을 완전히 덮어서 균형발전의 공간적 개념에서 균형발전은 크게 논의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작년부터 원래 완전 부동산 문제가, 주택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서 균형 발전은 더더욱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 주택 문제를 도시 문제를 완전히 초월해서 덮은 이슈를 다 덮어가지고 도시 정책이 없는 나라를 만든 최근의 모습이 한 1년 정도의 모습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도시 정책이라면은 이제 신도시 정책은 아마 신도시 정책이 완성되는 5년, 8년 후에는 엄청난 지방의 타격으로 올 것 같고요. 실제로 신도시, 상기 신도시의 R&D 면적을 다 합치면 뭐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합치면 판교의 8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판교의 영향도 뭐 수도권의 성장은 굉장히 기했지만 지역에 주는 효과는 그 정도의 효과는 굉장히 큰데 또 판교의 8배에 가까운 R&D 시설이 상기 신도시에 공급이 됐을 경우는 지역의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기반이 되는 R&D 다 흡수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인구 감소, 축소도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이드 코로나, 뭐 신수도권 전략, 메가시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국가 정책은 그거하고 다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행수단이 별로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지역 발전 정책이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계속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계속 그 관점에서 지역 정책이 접근되었을 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은 찾기 굉장히 힘들지만 완전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성, 사업성, 실행 가능성 검토를 하다 보면 굉장히 쪼그라들 건데, 연구 시작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큰 틀에서 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 촉진형 이제 지역개발 사업에 한 시군당 한 400억 최대 투입됐을 때, 뭐 도시재생 유지보다 작은 자금이 투입됐을 때 그 지역이 촉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혁신적인 내용이 좀 방향 제시만이라도 혁신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가 이제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대도시의 위기, 대중교통의 역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지방의 재발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코로나19가 지방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방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제가 이제 가끔 가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이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고 이미지를 딱 눌러보는데, 제가 한 몇 달마다 꾸준히 심심할 때마다 한번 눌러봤는데, 옛날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누르면 긍정적인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뜨고요. 또, 뭐, 포스트 코로나, 어반 플래닝 이렇게 치면, 어반 디자인 이렇게 치면,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하고 도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공간의 질이, 뭐, 축소 도시와 더불어서 코로나가 공간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의 다양성을 바꿀 수 있는, 창의력을, 창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성길 교수님이 신수도권 전략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도시가, 하나의 시군이, 하나의 도시가 5만 것을 다 했는데 해결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걸 또 연계나 네트워크 상생 협력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면서 이제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상생과 협력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가시티, 또 김성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신수도권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는 최근에 일어났던 논의는 아니고요. 제가 연구원에 있으면서 들었던 건, 제가 대경련에 있을 때 2008년, 9년에 홍철 원장님이 굉장히 대구 경북 경제 통합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고, 최근에는 이제 김경수 지사님이라든지 대구 경북은 다시 경제 통합뿐만 아니라 행정구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지만 도시 문제나 지역 문제를 지금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힘들다는 그 반론에서 나왔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다고 판단되고, 그 실행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희가 국토 공간 구조라든지 지역 공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김성길 교수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충청권이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신수도권 전략을 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잘 나가고 있는 충청권이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정치적 힘을 보태면서 신수도권 전략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개발 전략은 이 지방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 토론에 참여하실 우리 윤칠석 단장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칠석입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경북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 단장을 한 9년 정도 하다가 최근에 경북 지역사업평가단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주로 지역사회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본 충남 과제의 일원으로 참여를 시켜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과제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깔고자 제가 좀 참석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런 충청남도의 개발 계획 안에 산업 육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좀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 그쪽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 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광역 연계 협력 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최근에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경북하고 전남하고 세종, 충청권 이렇게 세 개 지역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 육성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간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면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연계되면서 오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의 산업 육성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좀 조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연계해가지고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도 최근 이제 가속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 연계라든가 디지털화되어가는 디지털 경제 이런 쪽에 좀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 충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칠석 단장님도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광역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사실 두 분 발제자를 뭔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접근해야지 두 분이 긴장을 하실 텐데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칭찬만 해주시니까 참 좀 토론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순주 박사님이 지도교수가 되실 수 있는 김성길 교수님이랑 윤갑신 교수님 한번 비판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우선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한국의 정책을 아무리 보고 이렇게 회의를 들어와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비판하거나 그러는 건 제가 보기엔 아직 그만큼의 정보나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독일에서 경험하거나 이랬을 때 통해서 보면 이제 정책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 제가 제일 시민의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식면이나 어떤 부분에서 시민 참여, 김정인 교수님 아까 시민 참여 얘기해 주셨고, 윤갑식 교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김치박물관처럼 그런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들었을 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임준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 그냥 저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역 경제 발전을 하려면 외국의 경우 보면은 도시에 관심이 시민이 많을수록 그 도시의 인구수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함부르크나 뮌헨이나 이런 데 보면 시민의 참여가 강하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도시에 진행하고 있고 어떤 발전을 해가고 있는 거를 시민들이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시민 참여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고 초저출산 시대에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인구수는 어디선가 우리는 계속 줄고 있고, 지방은 특히 그렇게 인구수가 줄 확률이 높은데, 제가 이제 지금 여자 입장에서 가족이 만약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살기 좋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좀 친화적인 도시에 만약 계속 코로나 시대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되고 학교도 가기 어렵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보면 어느 공간에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포스트 코로나 미래에도 이게 진행이 된다면 굳이 학교에 갈 필요가 없고, 그럼 서울권에 꼭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행정수도도 아래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여자들이 좀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갈 건지 어디로 살 건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고려가 되는 건, 아니면 가족도 고려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은 시민의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런 시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개발할 때 시민들이 조금 더 진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방안도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공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까지 다녔거든요. 그래서 충남의 이런 발전에 관심 많은데, 좀 새로운 부분을 통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게,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저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을 네.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 같아요. 시민 입장에서 글 안 쓰고 어렵게 쓰셨다고. 아니, 지식이 부족한데 이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김성길 교수님보다 더 무시무시한 분이 한 분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수준이 되지 않아서. 네,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김항직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근데 김항직 교수님 조금 이따 다시 말씀 주시고요. 우리 조성호 박사님 또 이야기 원래 들어보고자 했었으니까 잠깐 먼저 조성호 박사님 통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요 충청남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만들면서 좀 되게 느꼈던 거는, 첫째로 이 발전 촉진형하고 이 거점 육성형을 놓고 봤을 때, 지리적으로 발전 촉진형은 좀 이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한데 좀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점 육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진이나 서산 수도권하고 공주 이렇게 좀 이게 양분화돼 있는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이 발전 촉진형하고 거점 육성형을 좀 어떻게 서로 다시 그 안에서 좀 연계를 할 수 있어서 이걸 좀 촉진을 시킬 수 있을까.
보면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사업들도 있는가 반면 거점 육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를 만들거나 또는 거점을 만드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코로나19가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행태를 보게 되면 되게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중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머물면서 다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산업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지금 이 발전 촉진형과 거점 육성형이 이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양내 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결을 잘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체내의 혈관이 고루 퍼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이 사업들을 좀 잘 오거나이즈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마 이번 이 충청남도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그냥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야외와 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아마 좀 새로운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그 김선주 박사님이나 조성호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가족 중심 또 뭡니까 그 활동이 건물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그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내부에서 막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외부 공간과의 연계 이런 게 새로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김항직 교수님 아마 화면은 못 피시겠죠? 마이크는 켜주실 수 있나요? 음성어 제거를 요청했는데 김항직 교수님 네, 네, 김항식 교수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고요. 아유, 네. 화면까지 보여주시는군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소리가. 네, 소리 잘 들립니다. 아, 예, 들리시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 카페에서 하다 보니까 크게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여건이 불비하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제가 뭐 다른데 심사하다 와가지고 플래블도 와서 죄송하고 일단 두 분 보내주신 원고 잘 봤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 우리가 충청남도의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는 건데 지금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화되고 지금 지방 소멸 우려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지대인 것 같아요. 수도권과 지방의 완충지대인 것 같고 또 뭐 우리 남부권이나 지방에서는 사실은 좀 질시하는 면이 있죠. 충청남도에 대해서, 충청권에 대해서 수충권이라고 얘기도 하고 거의 뭐 수도권과 같이 이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 개발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일단 드리면 지금까지 지역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각 부처의 사업들, 중앙부처의 사업들 이렇게 전부 각계약진을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우리 학회에서도 좀 주장하고 했던 게 지역개발청을 만들 타이밍이 됐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통으로 묶어서 이제는 이게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지방소멸을 그냥 이게 다가오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좀 절박한 주변에서 보는 시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 개별적인 사업으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또 농림부 농림부대로 각계약진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보면 사업들이 상충되는 게 오히려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개발학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개발청이나 하는 물론 이게 영국에서 90년대에 썼던 정책이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충청권의 입장에서 보면 충청권도 아마 하실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넘어오는 산업들이나 밀려오는 산업들 부분들 때문에 또 환경 문제나 오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피해도 또 상당히 겪고 계시고 대신에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라든가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뭐 세종시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대전하고 묶여서 그 그랜드 시티 디자인들을 하고 계신데 충청권의 나머지 지역들 서부 지역이나 이 남부 지역이나 이쪽들은 뭐 충청북도를 포함해서도 조금 아직 그랜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경남이나 영남 지역이나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개발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나 큰 프로젝트들을 상당히 꿈꾸고 계시고 물밑에서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해남하고 제주도를 연결하는 KTX나 해저 터널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하는 구상들도 갖고 계시고 부산도 예전에 일본하고 연결하는 뭐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상당히 구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뭐 부울경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경남 합쳐서 메가시티 전략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 광주와 전남도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충청도는 이게 충남 같은 경우는 그 세종시에 어떻게 보면 흡수돼서 빨려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요번에 이제 학회에서 또 충청남도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좀 담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들고 또 우리 신도시 내포 신도시 만들고 세종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인구도 줄어들고 타격이 심한 데가 이제 공주인데 공주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심이고 그 주변 지역들을 연결하는 이렇게 네트워크형의 앞으로 지역개발 성장 전략들을 조금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중지들을 모아서 이게 한 번의 세미나로 끝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연구 책임자신 또 황지욱 교수님 그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식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그래도 참 의미 있게 1시간 반가량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금 뭔가 어색한 것 같고 애매한 것 같았었지만 참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하기보다는 우리 발제해 주셨던 김성길 교수님과 윤갑식 교수님께서 짧게 마지막 총평 한 번씩 더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김성길 교수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황 교수님 한번 이게 뭐 비판이든 뭐다 한 말씀 해주시죠. 무슨 비판을 듣고 싶으신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아니요, 좋고요. 뭐 저 비판 같은 것보다도 제가 충청권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른 지역도 네트워크 갖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만의 공주만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면 공주와 충청권만의 정말 특징적인 것, 다른 지역과 다른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발표를 들으면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파면 문화재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땅만 파면 문화재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개발 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아까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이 뭐죠 어떤 문화와 이런 내적 역량을 갖추는 좀 문화 산업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과연 그렇게 한다면 질문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그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할지 좋다라고 받아들일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우리 김성길 교수님께 저는 사실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아유, 이거는 비판도 아니고 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럼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과제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머리를 또 지혜를 맞대어서 이렇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의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공주시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충남권 도시 전체 부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토공간, 그 다음에 충청권, 또 충청남도, 공주시 이렇게 이제 공간적 위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부분들은 이제 국토공간의 어떤 지향점 부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얼마 전에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자율적, 또 협력적, 자립적 부분이 아마 이제 이야기됐던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주도적으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열어주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좀 저희들이 이런 네트워크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구성한 거고요. 이 네트워크도 결국은 우선 각 지역 부분에 있어서의 특성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전문성으로 이제 표현했었죠. 그래서 특화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 이제 장점 부분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극대화시키고, 없는 부분들은 서로 상생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혁신의 발판을 만들자 부분이고, 이 이야기는 저희 충청권에서 먼저 나온 게 아까 토론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불경이나 대구 경북 쪽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서 뭐 임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좋기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추진하게 할 건가, 이것은 전부 다 캐시마크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민간 학문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접근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해결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우리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주만의 부분은 뭘까? 이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공주도 자기 산업을 하려고 많이 이제 유치하고 그래서 땅을 용도를 전환시켜 가지고 개발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화재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많이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막 지금 이제 논란의 여지를 해서 억지로 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의 산업단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기추어서 생각할 때 결국은 문화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천혜적인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또 전통적인 어떤 백제, 이 보면 선사시대의 유적,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공주라는, 물론 전주나 광주도 그렇습니다만 근대 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조선시대의 충청 가명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정국에서 그 당시에 일제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우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흔적들이 또 공주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사,
이런 부분들의 어떤 총체적인 부분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장점을 강조하고 이것들을 주변 지역으로 쭉 공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의 산업은 디스플레이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도 이런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IT 산업, 특히 이제 홀로그램이라든지 증강, 그 다음에 가상현실과 연결되는 어떤 디스플레이 어떤 기술들과 접목해서 이런 어떤 산업들을 좀 더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죠.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에 있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이선주 박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정책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업도 사실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했던 곳에 결국은 더 많은 어떤 예찰을 가지게 되고 예찰을 가지게 되면 결국 만족도도 같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그 도시의 어떤 중요한 인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구 유지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뭐 제자한테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항집 교수님께서 말씀한 지역개발청 정말 이 부분도 정말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국토균형발전 포럼을 하면서 정말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도권에 개발되는 부분에서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평가를 하자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거의 한 달 후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개발청도 우리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말한 국토부를 저기 장수로 보내고요. 농림부는 그 거창인가요? 글로 보내는 거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야지 정말 현실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무튼 지방개발청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작은 것 같고 더 큰 단위에서 더 큰 걸로. 예, 아무튼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각 지역에 어떻게 분배되고 또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될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갑식 교수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가까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 계획에 지역 개발 정책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오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그 우리나라 지역 정책, 지역 개발 사업의 어떤 방향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뭐 지역 개발청이라든가 지역 간 연계 협력 또 주민 참여형의 어떤 그런 지역 개발 정책의 사업 추진 방안 뭐 이런 거시적인 어떤 지역 개발 사업의 방향에 대한 얘기와 함께 또 이제 좀 마이크로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이 세미나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과제에 대한 뭐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 과제 베이스로 이제 이렇게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과제 그 충청남도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수정 계획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이런 또 마이크로한 얘기가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앞에 얘기했던 큰 얘기보다 우리가 당장 조금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 계획을 새롭게 수정하는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중지를 좀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마 뭐 한 번에 어떤 그런 해결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차례의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솔직히 좀 어떤 생각을 해봤나 하면요, 사실 이제 지난 그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지역의 가장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굉장히 각고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업 내용 자체도 수정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그때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 현 시점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가? 뭐 가장 크게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라는 이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충남의 지역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 기존에 있는 계획에서 무엇을 수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출발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이제 뭐 우리 조 박사님이 사실 좀 검토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계획들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뭐 피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왜 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검증 절차까지 거쳐서 우리가 계획으로 제시했는데 이것들이 왜 작동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좀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 계획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물론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고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향한다면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이 같이 중지를 모은다면 기존의 것보다는 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갑식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분석하신 게 저는 참 신선하게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비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그 직주 근접의 문제가 이렇게 더 벌어지고 하는, 그러면은 저희가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도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고요. 또 이런 어떤 문제점을 잘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단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단에는 우리 임준홍 박사님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자문단 구성할 때는 우리 김성길 교수님 통해서 또 윤갑식 교수님 통해서 많은 분들, 이 충청권에 계신 분들 자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장시간 이렇게 사실 얼굴 보기도 힘든 시점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12월이 되기 전에 저희 이제 11월 달에 또 저희 오늘은 세미나였지만 세미나 외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